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 미경이 테이블을 꽝 치며 소리를 질렀다. 하얀 봉투가 튀어올라 다시 책상 위로 떨어졌다. 요양원 상담실. 가운데 낡은 회의용 책상 위, 유전자 검사 결과 통지서라고 찍힌 봉투 한 장. 그 옆에는 은빛 종 모양 목걸이가 대굴대굴 굴러가다 멈춰 있었다. 나는 72살 평생 국밥집을 지켜온 여자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이곳에 모셔두고 40해 전에 불 속에서 사라진 막내딸을 아직도 못 잊고 산다. 오늘 이 자리는 남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은주가 정말 그 아이인지 확인하려고 모인 자리였다. 검사가 뭐예요, 검사가? 미경이 봉투를 손으로 밀어냈다. 저 여자 사기꾼이면 어쩌실 건데요? 재산 노리고 덤빈 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맞은편에 앉은 은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목에서는 내가 40해 전에 잃어버린 딸에게 채워줬던 것과 똑같은 은빛 종 목걸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목걸이를 보다가 봉투를 보다가 결국 떨리는 손을 책상 위로 올렸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내가 평생 찾던 애일지도 모르는데. 이번 이야기는 요양보호사의 목에 걸린 목걸이 하나에서 시작된 의심이 정말 내 딸을 되찾는 일이 될지 아니면 모두의 삶을 뒤흔들 실수였는지 끝까지 확인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경은 이를 악물고 내 손을 밀어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찾으세요. 테이블 위 봉투와 목걸이가 조용히 우리 셋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정말 이 봉투 안에는 어떤 진실이 들어있는 걸까? 요양원 복도에서 숨이 멎었다. 은빛 종 모양 펜던트, 저 목에 걸린 저것이 눈에 들어온 순간 70이 넘은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렸다. 정수는 방금 남편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태호가 오늘도 자기 얼굴을 못 알아봤다. 국밥집 이야기를 꺼내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길래 그거라도 다행이다 싶어 돌아서는데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던 요양보호사가 남편 방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목에 작은 종 모양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은빛, 끝이 살짝 다른, 흔들릴 때마다 소리 없이 빛을 받는. 정수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것을 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펜던트가 흔들렸다. 요양보호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종이 가슴팍 위에서 좌우로 움직였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40해 전이었다. 생후 10달 된 막내 목에 직접 채워줬다. 돌잔치 전에 미리 하나 해주고 싶어서 종로 귀금 속 골목에서 작은 것으로 골랐다. 가게 주인이 이 정도면 돌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종 모양을 고른 건 아이가 울면 소리로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 아이는 화재가 난 밤에 사라졌다. 시신도 목걸이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저기요.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요양보호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이름표에 은주라고 적혀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유니폼 위로 목걸이 체인이 보였고 펜던트는 가슴팍 앞에서 가만히 멈춰 있었다. 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대답 대신 은주의 목을 쳐다봤다. 펜던트가 형광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목걸이. 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은주가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졌다. 반사적인 동작이었다. 손가락이 펜던트를 쥐었다가 놓았다.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정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귀가 멍해지고 복도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마흔 해 동안 찾아 헤맨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목을 죄어왔다. 혹시 그게 어머니,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큰 며느리 미경이었다. 언제 왔는지 복도 끝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딱딱 울렸다. 또 그러세요? 미경이 정순의 팔을 잡았다. 힘이 꽤 들어가 있었다. 손가락이 정순의 팔뚝을 꽉 쥐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요즘 자꾸 이상한 거 보이신다고.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정수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입술이 떨렸다. 미경아, 저 목걸이가 어머니, 미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날은 더 서 있었다. 간병인한테 저러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은주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손이 여전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 아니에요. 미경이 먼저 대답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환자분 케어나 잘 부탁드릴게요. 미경이 정순의 팔을 끌었다. 정순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은주를 봤다. 은주도 정순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에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복도가 길었다. 형광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의 발이 바닥에 끌리듯 움직였다. 정순의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맴돌았다. 저게 그의 거랑 똑같다. 마흔에 신문에는 골목 화재, 영아 한 명 실종이라고 한 줄 났었다. 경찰은 석 달 뒤에 수사를 접었고 정수는 그 뒤로 셋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다. 국밥을 끓이고 남편을 돌보고 아들을 키웠다. 그렇게 40해를 살았다. 그런데 정수는 걸음을 멈췄다. 미경이 왜 그러세요? 하고 되물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웠다. 40해 동안 눌러놓은 것이 갑자기 치밀어 올랐다. 정수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 눌렀다. 눈을 질끈 감았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석 달 전 3월 초 아침 6시 반이면 정수는 국밥집 불을 켠다. 40해 가까이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다. 수도권 외곽 중소도시, 역 근처 오래된 상권. 건물은 낡았지만 간판만은 새로 바꿨다. 정순이네 국밥. 글씨체도 예전 그대로 썼다. 새벽에 받아둔 사고를 다시 끓이고 깍두기 통을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을 뺐다. 혼자 하는 일이라 손이 바빴다. 예전에는 남편 태호가 옆에서 거들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사골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다. 40해 동안 맡아온 냄새였는데 요즘은 그게 유독 진하게 느껴졌다. 혼자 맡아서 그런가 싶었다. 72. 정순의 나이였다.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에 파스를 붙인 지 오래됐지만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은 없었다. 국밥집이 멈추면 요양원비도 멈추기 때문이었다.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 휴대폰이 울렸다. 큰 며느리 미경이었다. 정수는 국자를 든 채로 전화를 받았다. 왜?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님이 어젯밤에 좀 불안해하셨대요. 오늘 면회 가실 거죠? 가야지. 점심 장사 끝나고 갈게. 네. 저는 오늘 애 학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시 솥을 저었다. 미경이 면회를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다. 큰아들 상훈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바쁘다고 했다. 상훈은 중소기업 과장이고
미경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다. 어머니, 장사 잘 되시잖아요. 요양원비는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죠? 미경이 한 달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수는 그때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아서였다. 국밥집 월 매출은 450만 원 안팎이었다. 거기서 재료비가 150, 공과금이 20, 월세가 80. 손에 쥐는 건 200 남짓. 요양원비가 180이었다. 남는 20만 원으로 정수는 혼자 먹고 살았다. 통장 잔액이 바닥을 기는 달이면 새벽잠을 설쳤다. 손님이 안 오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정수는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다. 30분 거리. 창밖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빌라촌이 번갈아 지나갔다. 정수는 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아침부터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렸다. 요양원은 산자락 끝에 있었다. 3층짜리 건물, 간판에는 푸른숲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는 이 건물에 남편을 맡긴 지 넉 달째였다. 태호, 75. 작년 가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가끔 말을 헷갈리는 정도였다. 국밥집 단골 이름을 까먹고 집 비밀번호를 틀리고 그러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는 일이 생겼다. 냄비가 타서 연기가 났는데 태호는 마당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새벽에 혼자 집을 나가 경찰에 인계된 적도 있었다. 속옷바람으로 역 근처를 걷고 있었다고 했다. 정순이 국밥집을 하면서 남편을 돌보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봤다. 3인실. 한 달에 180만 원. 정수는 1층 로비에서 방문자 명부에 이름을 적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 소독약 냄새가 났다. 2층, 태호의 방. 문을 열자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 침대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태호는 그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 나야. 정순이 다가가자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한동안 정순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시더라? 정순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오늘은 못 알아보는 날이었다. 나야. 정순이, 국밥집 정순이. 국밥집. 태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국밥. 국밥은 맛있지. 정수는 웃지 못했다. 남편이 자기 얼굴은 못 알아봐도 국밥은 기억하는 거였다. 그래, 국밥 맛있지? 다음에 또 끓여줄게. 정수는 가져온 과일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사과 3개, 귤 5개. 탁자 위에는 어제 가져온 요구르트가 그대로 있었다. 뚜껑을 안 땄다. 정수는 남편 손을 잡았다. 손이 말라 있었다. 예전에는 솥을 들고 육수를 옮기던 손이었다. 국밥집을 같이 시작했을 때 태호가 새벽마다 사고를 나르던 게 생각났다. 태호야, 응. 나왔어. 태호가 정순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알아보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면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태호의 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명찰에 은주라고 적혀 있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고 손에는 체온계와 수건을 들고 있었다. 어르신, 저 오늘부터 이 방 담당이에요. 은주라고 합니다. 은주가 정순에게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차분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정순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려는데 은주가 덧붙였다. 어르신, 오늘 상태가 좀 불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은주가 웃고 있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눈까지 웃는 얼굴이었다. 고마워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었다. 요양보호사가 한두 번 바뀌었는데 저렇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전에 담당했던 사람은 인사도 잘 안 하고 서류만 들여다보는 타입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수는 문득 은주의 목을 떠올렸다. 명찰 위로 뭔가가 살짝 보였던 것 같았다. 목걸이 같기도 하고 뭐였지?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흩어졌다. 그날 밤 정수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왔다. 집은 역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오래된 빌라 1층이었다. 마당이 조금 있어서 장독대를 놓을 수 있다는 이유로 30년 전에 들어왔다. 지금은 장독대도 다 치웠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니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가족 사진. 큰아들 상훈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거였다. 정순, 태호, 상훈, 상우. 셋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정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1984년 11월 15일자. 지역 신문 사회면. 안양일동 골목 화재. 영아 1명 실종. 14일 밤 11시경. 안양일동 국밥집 인근 골목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주택 한 채가 전소되었으며 생후 10개월 영아 1명이 실종되었다. 정수는 기사를 내려다봤다. 40해 전이었다. 셋째 딸. 가족들은 그냥 막내라고 불렀다. 그 아이 목에 은빛 종 모양 목걸이를 채워줬던 게 기억났다. 종로 귀금 속 골목에서 샀다. 가게 주인이 종 모양은 요즘 잘 안 나가는데 정이 가시네요 하고 웃었다. 정수는 아이가 울면 소리로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종 모양을 골랐다. 화재가 나던 날 정수는 국밥집에서 야간 장사를 하고 있었다. 태호가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골목 전체가 타고 있었다. 소방차가 와 있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불빛이 얼굴을 붉게 비췄다. 애가 어디 있냐고요? 정수는 소방관을 붙잡고 소리쳤다. 태호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손에 화상을 입었는지 살이 벗겨져 있었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불이 났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 시신도 유골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석 달 뒤에 수사를 종결했다. 실종 처리라는 말만 남았다. 정수는 신문 기사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40해 동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다. 큰아들 상훈도 모른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국밥을 끓이고 남편을 돌보고 아들을 키웠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정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요양원에서 본 요양보호사. 은주. 그 사람의 목에 뭔가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정수는 머리를 저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달부터 요양원비가 올라요. 얼마나? 15만 원이요. 그래서 195만 원. 정수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95. 200에서 5만 원 모자란 돈. 어머니?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 앉아 있었다. 국밥집 매출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거였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80만 원 남짓이었다. 다음 달 월세와 재료비를 내면 거의 바닥이었다. 큰애한테 얘기해야 하나. 생각이 스쳤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훈네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미경은 항상 저희도 빠듯해요라고 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문을 열어야 했다. 손님이 와야 돈이 들어오니까.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되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국밥솥에 불을 올리고 정수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뒤로 정수는 요양원에 갈 때마다 은주의 목을 보게 되었다. 은빛 종 모양 펜던트.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가 얼마나 많겠나. 쇼핑몰에서 검색하면 수백 개는 나올 거였다. 그런데 볼수록 우연이라고 넘기기가 어려웠다. 펜던트 모양, 크기, 끝이 살짝 다른 부분까지. 40해 전에 종로 귀금속 골목에서 직접 골랐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가게 주인이 종 모양은 요즘 잘 안 나가는데 라고 했던 것까지. 3월 셋째 주 평일 오후. 정수는 면회를 마치고 남편 방을 나서다가 식사 보조를 하러 들어오는 은주와 마주쳤다. 복도 한가운데였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은주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은주가 먼저 인사했다. 손에는 죽그릇과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응, 왔어. 정수는 대답하면서 은주의 목을 봤다. 오늘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유니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펜던트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인은 보였다. 정수는 입을 열었다. 은주 씨. 네? 그 목걸이 언제부터 하고 다녔어요? 은주가 손을 들어 목을 만졌다. 반사적인 동작이었다. 손가락이 체인을 따라 내려가 펜던트를 쥐었다. 아, 이거요? 응,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건데. 정순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릴 때부터? 네. 고아원에서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계속. 고아원. 정순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맴돌았다. 고아원에서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 입술이 바짝 말랐다.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였다. 어느 고아원이냐, 언제 들어갔냐, 목걸이 말고 다른 건 없었냐.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미경이었다. 언제 왔는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딱딱 울렸다. 거기서 뭐 하세요? 미경이 다가오더니 정순의 팔을 잡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간병인한테 그런 개인적인 질문하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서 불편해해요. 정수는 미경을 봤다. 나는 그냥. 어머니, 미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고요. 아버님 치매 오신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조심하셔야죠.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은주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죽그릇을 든 손이 굳어 있었다. 저 어르신. 그럼 저는 안에 들어갈게요. 은주가 남편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미경이 정순을 이끌었다. 가세요. 제가 요양원 서류 낼 거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는 오늘 푹 쉬세요. 정수는 끌려가면서도 은주가 들어간 방을 돌아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아직 많은데 말을 못 꺼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고아원. 며칠 뒤 정수는 평소와 다른 시간에 요양원을 찾았다. 점심 장사를 일찍 마무리하고 오후 3시쯤 도착했다. 오늘은 손님이 적어서 2시 반에 불을 껐다. 면회 시간은 4시부터였지만 일부러 일찍 온 거였다. 은주가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다. 정수는 1층 로비에서 복도 쪽을 살폈다.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다.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4개, 벽에는 게시판이 붙어 있었다. 안에 은주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혼자였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수는 손에 들고 온 비닐봉지를 쥐었다. 안에는 국밥집에서 싸온 수정과와 약과가 들어 있었다. 아침에 따로 챙겼다. 그냥 간식 전해주는 거다. 이상한 거 아니다. 정수는 휴게실로 다가갔다. 은주 씨,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어르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이거 좀 갖다 주려고. 정순이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가게에서 파는 거야. 달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은주가 봉지를 받았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정수는 은주 맞은편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물어봐도 되나? 잠깐 망설이다가 정순이 입을 열었다. 은주 씨, 저번에 말했던 거 고아원 얘기. 은주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종이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네. 혹시 어느 고아원이었어요? 은주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수원 쪽에 있는 데였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작은 데였어요. 수원. 정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40해 전 화재가 난 동네에서 수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다. 경찰이 인근 고아원에 신고된 영화가 없다고 했는데 수원까지는 수배 범위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었다. 그 고아원에 언제 들어간 거예요? 은주가 정순을 봤다.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어르신, 혹시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수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말해야 하나? 그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미경의 목소리였다. 정순이 휴게실 문 쪽을 봤다. 복도 저쪽에서 미경이 요양원 원장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미경이 서류를 들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세요. 아버님 담당 요양보호사를 좀 바꿔주셨으면 해요. 지금 담당분께 너무 의지하셔서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담당 교체. 미경이 담당 교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였다. 은주도 그 말을 들은 것 같았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츠러들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미경이 먼저 정순을 봤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미경이 다가왔다. 원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왜 또 여기 오셨어요? 연애 시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어머니, 미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간병인한테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정수는 미경을 똑바로 봤다. 내가 뭘 이상하게 했다고 그래. 어르신들이 간병인한테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양원에서도 그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분한테 자꾸 개인적인 거 물어보시니까 담당 바꾸는 게 낫겠대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내가 언제 집착했다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걱정해서 이러는 거예요. 미경의 눈이 차가웠다. 정수는 더 말하지 못했다. 휴게실 안에서 은주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미경이 정순의 팔을 잡았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가 아버님 면회 잘하고 올게요. 정수는 끌려가다시피 요양원을 나왔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담당을 바꾼다고? 은주가 담당에서 빠지면 말을 붙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였다. 정수는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주 일요일, 상훈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정순이 국밥집을 쉬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큰아들네 집에 갔다. 상훈과 미경, 손자 둘이 있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니 불고기 냄새가 났다. 저녁은 미경이 차렸다. 불고기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식탁에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자들이 먼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하다가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경아, 네, 어머니. 담당 바꾸는 거 취소해라. 식탁이 조용해졌다. 상훈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순을 봤다. 엄마, 갑자기 무슨 얘기야? 요양원에서 내 아버지 담당 요양보호사 바꾼다고 했어. 미경이가 요청한 거야. 미경이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걱정은 내가 해. 담당 바꾸지 마. 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도 요양원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 간병인한테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신다고. 목걸이가 어쩌고, 고아원이 어쩌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이상한 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정수는 잠깐 망설였다. 상훈이 보고 있었다. 미경이 보고 있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일 수도 있어.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상훈이 정순을 봤다. 눈이 커져 있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잃어버린 딸이라니.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 거야. 내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어. 그 애가 생후 10달 때 화재가 나서 실종됐어. 상훈은 말이 없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게 얼굴에 드러났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춰 있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안 했으니까 못 들었지. 그런데 갑자기 요양원 간병인이 그 딸이라고요? 미경의 눈이 차가웠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뭐가 이상해. 아버님이 치매 오신 뒤로 어머니도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간병인이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정수는 대꾸하지 못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미경이 계속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에서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버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빚 갚고 이제 겨우 숨 좀 쉬나 했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어떻게 해. 어머니,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밥집이랑 집 다 어머니 명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서 상속 지분 달라고 하면요? 저희는 뭐가 돼요? 정수는 미경을 봤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내가 담당 바꾸자고 한 거야? 재산 때문에?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 간병인한테 속아서 재산 다 넘기시면 이 집은 어떻게 돼요? 상훈이 끼어들었다. 야, 그만해. 당신은 맨날 그만해, 그만해. 당신이 뭘 알아요? 요양원비 내는 것도 서류 처리하는 것도 다 제가 하잖아요. 상훈이 입을 다물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간다. 어머니, 밥 잘 먹었어. 정수는 현관으로 향했다. 미경이 따라왔다. 어머니, 저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정순이 신발을 신으면서 대답했다. 다 들었어. 내 걱정은 알겠다. 근데 나도 내 자식이야. 40년을 찾아 헤맨 자식이야. 그걸 재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면 못해. 어머니, 담당 바꾸는 거 내가 요양원에 직접 얘기할 거야. 바꾸지 말라고. 정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러다 진짜 사기당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난간을 잡고 멈춰섰다. 미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치매, 헛것, 사기꾼. 손이 떨렸다. 40해 동안 묻어뒀던 상처가 며느리 앞에서 터졌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병이라고 망상이라고 했다. 정수는 난간을 놓고 다시 걸었다. 목걸이, 고아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졌다.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분이 담당하시게 됩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제가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다른 보호자분이 강력하게 요청하셔서요. 저희 내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 앉아 있었다. 미경이 먼저 손을 썼다. 정순이 요양원에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은주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였다. 정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사진 속에는 정순, 태호, 상훈, 상우 넷만 있었다. 40해 전에 잃어버린 아이는 사진 속에 없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어르신, 저 은주예요. 담당 바뀌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오후에 요양원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정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주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정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내일 갈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확인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가야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수는 요양원 1층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밖으로 주차장과 산자락이 보였다. 4월 초 벚꽃이 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주차장 바닥에 흩날렸다. 카페는 작았다.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고 한쪽 벽에는 음료 자판기가 놓여 있었다. 손님은 정순 말고 한두 명뿐이었다. 조용했다. 어디선가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수는 커피를 시켜놓고 은주를 기다렸다. 손이 떨려서 컵을 들지 못했다. 컵 안에서 커피가 출렁거렸다. 뭘 말하려는 걸까? 은주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였다. 담당이 바뀌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밤새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른다. 정수는 창밖을 보다가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은주였다. 유니폼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 머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갈색 봉투였다. 꽤 오래된 것 같았다. 은주가 정순을 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은주가 맞은편에 앉았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다. 평소에 웃을 때 올라가던 눈꼬리가 내려와 있었다. 정수는 은주의 목을 봤다. 오늘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은빛 종 모양 펜던트가 가디건 위로 보였다. 햇빛을 받아 살짝 반짝거렸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카페에서 피아노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다. 자판기가 윙하는 소리를 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정순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상한 기분이라니? 어르신이 제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을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은주가 계속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서류를 다시 찾아봤어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거요. 은주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다. 가벼운 소리였는데 정순의 귀에는 크게 들렸다. 이게 제 입소 기록이에요. 은주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정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A4 한 장짜리 서류였다. 상단에 행복영화원 입소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가 오래되어 바랜 부분이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마흔에 된 종이었다. 정수는 종이를 내려다봤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봤다. 정순의 눈이 세 군데에서 멈췄다. 입소일 1984년 11월 15일. 발견 장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일동 뒷골목. 특이사항 은빛 종 모양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 정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984년 11월 15일. 화재가 난 날이 11월 14일 밤이었다. 입소일이 그 다음 날이었다. 발견 장소 안양일동 뒷골목. 정순의 국밥집이 있던 동네였다. 화재가 난 골목 바로 뒤쪽이었다. 특이사항 은빛 종 모양 목걸이. 정수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구겨질 것 같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어르신, 은주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정수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이거 진짜야? 네. 고아원에서 나올 때 수녀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기록은 이게 전부예요. 정수는 다시 종이를 봤다. 날짜, 장소, 목걸이, 전부 맞았다. 40해 동안 찾아 헤맨 아이의 흔적이 눈앞에 있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은주가 놀라서 물었다. 손을 뻗어 정순의 팔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정순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날짜가 맞아. 네? 화재가 난 게 84년 11월 14일 밤이었어. 그 다음 날이 15일이야.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졌다. 화재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40년 전에 내 국밥집 근처 골목에서 불이 났어. 그때 내 막내가 생후 10달이었는데 그날 밤에 사라졌어. 은주는 말이 없었다. 입이 벌어져 있었다. 정순이 계속했다. 그 애한테 내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줬어. 종 모양으로. 종로에서 샀어. 아이가 울면 소리로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정수는 은주의 목을 봤다. 내 목에 걸린 거랑 똑같아. 은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손가락이 펜던트를 쥐었다. 어르신, 그러면 혹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류를 다시 보니까 발견 장소가 어르신 가게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하고. 정수는 은주의 눈을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카페에 피아노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다. 창밖에서 벚꽃잎이 날렸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은주가 봉투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프린트한 신문 기사였다. 저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요. 정순이 받아들었다. 1984년 11월 15일자. 지역 신문 사회면. 안양일동 골목 화재. 영아 1명 실종. 정수는 기사를 내려다봤다. 40해 전에 오려서 서랍에 넣어둔 것과 같은 기사였다. 날짜가 같아요. 은주가 말했다. 입소 기록이랑 화재 기사랑 날짜가 같아요. 장소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전부 맞아.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봤다. 입소 기록, 화재 기사, 은주의 목에 걸린 목걸이. 전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물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정말일 수도 있다. 40해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눈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날짜랑 장소가 맞는다고 해서 그게 꼭 내 아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때 그 동네에서 다른 아이가 발견됐을 수도 있었다. 목걸이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었다. 정수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커피잔이 딸그락 소리를 냈다. 은주야. 네, 솔직히 말할게. 정수는 은주를 똑바로 봤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40년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만약 아니면 나도 내도 상처받을 거야.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턱이 떨리고 있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제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입양도 못 갔어요. 그냥 혼자 컸어요. 은주가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래서 만약 어르신이 정말 제 엄마라면 저도 알고 싶어요. 정수는 은주의 눈을 봤다. 눈물이 차 있었다. 정순도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잠깐 둘 다 말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게 더 선명하게 보였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검사해보자. 검사요? DNA 검사. 그거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은주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그런데 그거 하려면 돈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볼게. 요즘은 병원에서도 하고 민간 업체에서도 한다고 들었어. 정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은주야, 잘못된 거라면 그때 가서 포기할게. 그런데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정수는 은주의 손을 꼭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치고 올라왔다. 정말 내 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또 한 번 무너지는 거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40해를 기다렸다. 이제 확인할 기회가 왔는데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카페를 나와서 정수는 요양원 주차장에 서 있었다. 은주는 먼저 들어갔다. 오후 근무가 있다고 했다. 헤어지기 전에 은주가 정순의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게 더 마음에 남았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려와서 어깨에 내려앉았다. 손에는 은주에게 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입소 기록과 화재 기사. 정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봉투가 가슴에 닿았다. 마흔에 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DNA 검사를 하려면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상훈에게, 미경에게. 미경이 반대할 게 뻔했다. 사기꾼한테 속으시는 거다, 재산 노리는 거다 할 게 눈에 보였다. 그래도 말해야 했다. 정수는 주차장을 걸어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갔다. 응, 엄마. 상훈아,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정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가족 다 모여. 이번 주 일요일에 내가 직접 얘기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상훈이 잠깐 뜸을 들이는 게 느껴졌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일요일에 말할게. 미경이도 꼭 오라고 해. 상우도 불러. 상우까지 대전에서 올라오라고? 응, 중요한 얘기야. 상훈이 한참 말이 없었다. 알았어. 일요일에 다 모이게 할게. 고마워.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이제 덮어둘 수 없다. 40해 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야 했다. 가족들 앞에서 은주와 함께 정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는 벚꽃이 보였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버스 창문에 꽃잎 하나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웠다. 이번에는 확인해야 한다.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일요일 오후 2시, 요양원 1층 상담실. 작은 회의실이었다. 창가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테이블은 긴 타원형이었고 의자가 6개 놓여 있었다. 벽에는 요양원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정순이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다. 창가 쪽 자리였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가 들어있는 봉투를 쥐고 있었다. 흰색 봉투였다. 상단에 검사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주일 전에 검사를 받았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였다. 비용이 3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국밥집 이틀치 순이익이었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다. 결과는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봉투를 아직 열지 않았다. 가족들 앞에서 열기로 했다. 정수는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먼저 상훈과 미경이 들어왔다. 상훈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미경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미경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입술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다. 그 뒤로 둘째 아들 상우가 들어왔다. 대전에서 사는 차남이었다. 직장 때문에 자주 오지는 못했다. 정순이 따로 연락해서 오늘 올라오라고 했다. 상우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새벽에 차를 몰고 올라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은주가 들어왔다. 사복 차림이었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 손에는 고아원 입소 기록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더니 정순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요양원 사회복지사도 한 명 배석했다. 50대 여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 메모장을 들고 있었다. 테이블에 5명이 둘러앉았다. 정순이 한쪽 끝에, 은주가 그 옆에 앉았다.
맞은편에 미경과 상훈이 나란히 앉았고 상우가 그 옆에 앉았다. 사회복지사는 테이블 끝에 앉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사회복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가족분들이 모이신 건 보호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시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미경이 바로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미경의 눈이 은주를 향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 회의인데 간병인이 왜 들어와요? 정순이 대답했다. 이 사람이 오늘 얘기의 중심이니까. 중심이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어머니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목걸이 비슷한 거 하나 갖고 있다고 딸이에요? 정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들었다. 그래서 검사했어.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졌다. 뭐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정순이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다. 상훈이 봉투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진짜 검사하신 거야? 응. 상우도 봉투를 봤다. 눈을 깜빡였다. 엄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동생이 있었던 거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일이야. 막내가 생후 10달 때 화재가 나서 실종됐어. 그 애를 40년 동안 찾았어. 상우는 말이 없었다. 입이 벌어져 있었다. 상훈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병인이 딸이라고요? 정수는 미경을 봤다. 안 했으니까 못 들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검사까지 하셨어요? 미경의 눈이 차가웠다. 어머니, 그거 열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저 사람이 진짜 딸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경이 계속했다. 국밥집이랑 집, 다 어머니 명의잖아요. 저희 남편은 장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시면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미경아, 나도 내 자식이야. 40년을 찾은 자식이야. 그걸 재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면 못해. 미경이 입을 다물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정순이 봉투를 들었다. 지금 10개. 정순이 봉투를 뜯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 입구가 잘 뜯어지지 않았다. 손톱으로 긁어서 열었다. 종이를 꺼냈다. 어포 한 장. 상단에 검사기관 로고가 있었다. 중간에 결과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종이를 읽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눈이 한 줄에 멈췄다. 검사 결과 모녀관계 확률 99.9%. 정순의 손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다시 읽었다. 99.9% 모녀관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다. 정수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다. 손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숨이 가빴다. 맞아.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 딸이야.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은주가 종이를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그러면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테이블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은주 쪽으로 걸어갔다. 은주도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다. 정순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은주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정순의 시선이 은주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닿았다. 은빛 종 모양 펜던트. 40해 전에 직접 채워줬던 것.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쥐었다. 은주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혀서 아니, 내 딸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너무 늦었다.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정수는 은주를 끌어안았다. 은주의 어깨가 떨렸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이 울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다. 정순도 울었다. 40해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것이 터져나왔다. 미안했다. 그때 가게에 없었던 것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40년 동안 찾지 못한 것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은주가 정순의 등을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우는 동안 테이블은 조용했다. 상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상훈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메모장을 내려놓고 기다렸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순이 은주를 놓고 돌아봤다.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얼굴이 붉었다. 눈가도 붉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뭔데요? 뭐가?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끝난 거예요? 정수는 미경을 봤다. 미경아. 지금 그게 중요해.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무서웠어요. 정수는 말이 없었다. 미경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저도 10년을 같이 모셨어요. 아버님 치매 오시고, 요양원비 내고, 서류 처리하고, 다 제가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시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요. 또 제가 다 감당해야 할까봐, 또 제 몫이 늘어날까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화장이 번졌다. 나도 힘들었다고요. 숨 막혔다고요. 테이블이 조용했다. 상우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미경이 상우를 봤다. 상우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뭐려? 형수님이 요양원에 담당 바꿔달라고 한 거 저도 봤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상우가 계속했다. 저번에 요양원에 갔다가 원장님이랑 형수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상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문자 캡처였다. 미경 요양원 원장.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은데 담당 요양보호사를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저분한테 너무 집착하셔서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휴대폰 화면을 봤다. 치매 초기 증상. 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니. 그건 내가 치매 초기라고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이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상우가 말했다. 형수님, 저도 이해해요. 힘드신 거. 그런데 이건 좀 심했어요. 상훈이 미경을 봤다. 야, 너 진짜 그런 말 했어? 미경의 어깨가 무너졌다. 고개가 숙여졌다. 나는 이 집 지키려고 그런 거야.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무서웠다고.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무서웠다고.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다. 정수는 미경을 봤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40해 동안 찾아 헤맨 딸을 만난 날인데
며느리는 무섭다고 울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경이 밉지만은 않았다. 저애도 저의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1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시아버지 치매, 요양원비, 서류 처리 다 미경이 했다. 정순도 알고 있었다. 명절 때마다 미경이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 허덕이는 것도 봤다. 그래서 더 복잡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들을 봤다. DNA 검사 결과, 고아원 입소 기록, 그리고 한쪽에 요양원에서 가져온 보호자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정순이 그 서류를 들었다. 미경아,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코가 빨갛게 변해 있었다. 정순이 말했다. 내가 이 집에서 10년 동안 고생한 거 나도 알아. 아버지 모시고 요양원비 내고 서류 처리하고 다 내가 했지.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정순이 계속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지워버릴 수는 없어.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정순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거 보호자 등록 서류야. 나는 은주를 이 집 가족으로 올릴 거야. 내 아버지 보호자로도 같이 등록하고. 미경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러면 상속은? 상속은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순이 미경을 봤다. 미경아, 너도 내 며느리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은주도 내 딸이야. 40년 동안 찾은 딸이야. 그 애를 재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면 못해. 미경이 입을 다물었다. 정순이 계속했다. 국밥집이랑 집은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할 거야. 내 몫도 있고, 은주 몫도 있고, 그건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그냥 이 애가 내 딸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 정순은 은주를 봤다. 은주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정순을 보고 있었다. 정순이 은주에게 다가갔다. 은주야. 네, 엄마. 정순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내가 내 딸이야.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붙잡고 있을 거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정수는 은주를 다시 안았다. 그때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정순이 돌아봤다. 문틈으로 누군가가 보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밀고 있었다. 태호였다. 정순의 눈이 커졌다. 영감? 태호가 문틈으로 상담실 안을 보고 있었다. 눈이 은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멍하니 보다가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호의 입이 움직였다. 야, 정순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주야. 마흔에 전에 태호가 막내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아직 이름을 짓기 전이라 그냥 주야라고 불렀다. 밤낮으로 운다고 주야. 태호가 지은 별명이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야, 우리 주야. 은주가 태호를 봤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은주가 태호에게 다가갔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딱딱했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머리를 만졌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이 은주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주야야, 아빠가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가 어눌했지만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은주가 태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 40해 전에 화재가 났을 때 태호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정수는 그 일로 태호를 원망했었다. 그 금이 40해 동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태호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이 거의 사라졌는데도 그 애칭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사람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정수는 태호에게 다가갔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영감. 태호가 정순을 봤다. 오늘은 알아보는 것 같았다.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정순의 얼굴에 멈췄다. 정순이 태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찾았어. 이제 됐어.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입이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눈은 웃고 있었다. 상담실이 조용했다. 미경이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 있었다. 상훈이 미경 옆에 섰다. 여보, 응. 엄마가 저러시는 거 처음 봐. 미경이 대답하지 않았다. 상훈이 말했다. 나도 처음 알았어. 동생이 있었던 거. 엄마가 4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거.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훈이 미경을 봤다. 너도 힘들었던 거 알아. 그런데 이건 엄마한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좀 빠져줘야 할 것 같아.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알아. 미경이 정순 쪽을 봤다. 정순이 은주와 태호 옆에 서 있었다.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셋을 비추고 있었다. 미경의 가슴이 복잡했다. 재산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저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다. 40년이라고 했지. 4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미경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미경이 한 발 물러섰다. 지금은 끼어들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정수는 은주와 태호 옆에 서 있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40해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눈앞에 있었다. 남편도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그 애를 기억하고 있었다.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였다. 보호자 등록, 가족관계 증명, 상속 문제, 미경과의 관계. 하나도 쉬운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았다. 정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네, 엄마.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수는 창밖을 봤다.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4월의 빛이었다. 40해 동안 어둡기만 했던 가슴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다. 10월 가을이었다. 아침 6시. 국밥집에는 아침부터 국 끓이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사골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주방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정순과 은주였다. 정순이 사골을 젓고 있었다. 나무 국자로 천천히 저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있었다. 은주가 깍두기 통을 꺼내 그릇에 담았다. 손놀림이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 왔을 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헤맸는데 지금은 그릇 위치도 양념 위치도 다 알았다. 나란히 서서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응. 그 정도면 돼. 첫 손님 오기 전에 밥솥 뚜껑 열어둬. 네. 은주가 밥솥으로 갔다.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다. 정수는 국자를 든 채로 은주의 뒷모습을 봤다. 6달 전에 요양원 복도에서 처음 봤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요양보호사였다.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을 뿐 이름도 몰랐다. 지금은 주방에서 나란히 국밥을 끓이는 딸이었다. 은주는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국밥집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거지랑 청소만 했다. 그러다 깍두기 담그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국물감 보는 것까지 한다.
정수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가게 벽에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 작은 장식이 하나 붙어 있었다. 은빛 종모양. 은주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정순이 직접 주문해서 만든 거였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걸 찾아서 주문했다. 손님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순과 은주는 알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침 장사가 끝나고 점심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다. 정순과 은주는 가게 안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다. 국밥에 깍두기. 가게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였다. 은주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오늘 면회 갈 거죠? 응. 점심 장사 끝나고 갈 거야. 너도 같이 가. 네. 은주가 국물을 떠먹었다. 정수는 은주를 봤다. 요즘 아버지가 너 오면 좋아해. 그래요? 응. 내가 오면 눈이 달라져. 못 알아보는 날도 있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은주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다행이에요. 정순도 웃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정순과 은주는 요양원에 갔다. 버스를 타고 30분. 창밖으로 단풍이 든 산이 보였다. 10월의 산은 빨갛고 노랬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태호의 방. 창가 침대에 태호가 앉아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순이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영감, 왔어.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정순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입꼬리가 올라갔다. 밥집. 그래, 국밥집 정순이. 정순이 태호 옆에 앉았다. 침대가 살짝 꺼졌다. 은주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사과를 작게 잘라서 접시에 담았다. 칼질이 능숙했다. 은주가 사과를 태호에게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태호가 은주를 봤다. 눈이 한참 은주의 얼굴에 머물렀다. 멍하니 보다가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입이 움직였다. 주야. 은주의 손이 멈췄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입이 다시 움직였다. 주야야, 아빠가 미안해. 은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은주가 사과를 태호 입에 넣어줬다. 태호가 천천히 씹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사과는 씹고 있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봤다. 태호는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다. 정순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주야라는 애칭은 기억하고 있었다. 40해 전에 화재가 났을 때 태호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 죄책감을 40해 동안 안고 살았다. 치매에 걸려서 기억이 거의 사라졌는데도 그것만은 남아 있었다. 정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다. 영감, 우리 딸 왔어. 이제 됐어. 태호가 정순을 봤다. 입이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눈은 웃고 있었다. 요양원을 나와서 정순과 은주는 주차장에서 미경을 만났다. 미경이 요양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가을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 응, 왔어? 네, 이번 달 요양원비 서류 내려왔어요. 미경이 은주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했지만 인사는 했다. 6달 전에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미경과 은주 사이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래도 요양원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했다. 처음에는 눈도 안 마주치더니 지금은 고개라도 숙인다. 그 정도면 선방이라고 정순은 생각했다. 미경이 정순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 달 요양원비는 제가 낼게요. 정순이 미경을 봤다. 내가?
네. 저번에 도련님이랑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앞으로 요양원비는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저희랑 도련님네랑. 정수는 잠깐 말이 없었다. 요양원비를 나눠내기로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6달 전만 해도 미경은 저희도 빠듯해요라고 했었다. 미경아, 네. 고마워. 미경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뭐려 당연한 건데. 미경이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다. 저 서류 내고 올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미경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미경의 뒷모습을 봤다. 6달 전에 상담실에서 미경은 많이 미웠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다. 저 애도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었구나. 미경이 믿기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저녁, 정수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다. 은주가 같이 들어왔다. 정순네 빌라 1층 방 하나를 쓰고 있었다.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인데 정리해서 내줬다. 거실에 앉아서 둘이 늦은 저녁을 먹었다. 국밥집에서 가져온 국이랑 밥이었다. 깍두기도 있었다. 조용히 밥을 먹었다. 은주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나 가족관계증명서 나왔어요. 정순이 숟가락을 멈췄다. 그래? 네. 오늘 우편으로 왔어요. 내일 가져올게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족관계 증명서. 은주를 딸로 등록하는 서류였다. DNA 검사 결과와 고아원 기록을 가지고 6달 동안 절차를 밟았다. 법원에 가서 서류 내고 면담하고 기다리고 이제 서류상으로도 은주는 정순의 딸이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잘 됐다. 엄마, 울어요? 아니, 안 울어. 정순이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은주가 웃었다. 울잖아요. 시끄러. 밥이나 먹어. 은주가 밥을 떴다. 정순도 밥을 떴다.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밥을 먹고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다. 오래된 빌라 마당. 예전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는데 은주가 와서 정리했다. 잡초를 뽑고 바닥을 쓸고 지금은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은주가 가져온 거였다. 국화랑 허브. 정수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40해. 40해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아이가 이제 옆에 있었다.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을 공기가 차가웠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가 99.9%라고 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40해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맞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이 아니었다. 국밥집이 있었다. 매일 아침 솥에 불을 올리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정리하는 일상이 정순을 붙잡아줬다.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태호가 있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주야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상훈이 있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엄마 결정 따를게라고 했다. 미경도 있었다. 반대하고 싸웠지만 결국 요양원비를 나눠내기로 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도 함께 버틴 시간들이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할 일이 아직 많았다. 은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 태호를 끝까지 돌보는 것. 상훈이네 미경이랑 관계를 정리하는 것.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수는 마당에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은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엄마, 들어왔어요? 응. 정수는 은주 옆에 섰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정순이 행주를 들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은주가 씻으면 정순이 닦았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다. 국밥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40해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딸을 찾은 정순의 이야기였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버텨준 시간들과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있을 때 챙기는 게 맞다는 걸, 늦더라도 찾으면 된다는 걸,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평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사연 나누는 평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